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크 라운지에서는 블록체인 지갑 전문기업 아이오트러스트에서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계시는 경지훈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저희 채널에서 깊이 다루지 않았던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세계 많은 자본들이 이 크립토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그 중심에는 월가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월가의 제왕들은 저마다 다른 전략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제왕들, 이 대표하는 은행들과 자산운용사들이 어떤 전략으로 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빅테크를 필두로 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또 이 시장에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래에 돈이 될 수 있는 유망한 분야는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2달 정도 됐나요? 네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 채널 또 처음 출연해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체인 원래 전문 회사인 아이오트러스트에 근무하고 있는 경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전에는 이제 크립토 자산운용사인 업라이즈, 헤이비트에서 이제 컨텐츠 쪽을 담당해가지고 뭐 미국 기업이나 아니면 해외에 이제 크립토 시장 관련한 리서치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아이오트러스트에서 월렛 혹은 이제 이런 인프라 사업을 좀 담당을 하다 보니까 해외 이제 웹3 기업들, 뭐 웹2 기업들이 웹3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제 어떤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자본이 이제 월가나 이런 이제 금융 자본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하고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날 것 같으면 파트너십, 뭐 세일즈, 뭐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잘 들었습니다. 제 소개에서도 느껴지셨듯이 굉장히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인프라들과 세계적인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보고서들을 또 보시고 또 실제로 많은 기업들과 컨택을 하시면서 어떤 상황들을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굉장히 또 어렵게 모셨는데 이게 제가 지훈님께서 나눠주시는 보고서들을 저도 잘 보고 있고 네네. 그것들을 보면서 꼭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또 시간이 되셔서 이렇게 저희 채널에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이 시장의 어떤 이 흐름들은 월가에서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블랙락을 필두로 해서 이 현물 ETF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월가의 궁극적인 그림이 아마 ETF에서 끝나지 않을 텐데 이 ETF 이후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ETF가 뭐 예전부터 그랬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뭐 내년에 ETF 승인이 예상된다. 요런 이제 뜨거운 화두가 올라오면서 여러 이제 뭐 시장이나 아니면 뭐 가격적으로나 이런 게 좀 많이 요동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 ETF를 이제 확정적인 사안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만 뭐 내년에 일단 그게 뭐 승인이 되거나 끝난다라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될 월가에서 바라보는 것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이제 미래에도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토크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현실의 자산, 예를 들어 뭐 그냥 일반적인 뭐 주식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속의 토큰으로 바꿔서 권리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이걸 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교환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토크나라고 이제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국내에서는 STO 그리고 RWA, Real World Asset 뭐 이런 용어들로 좀 불리고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토크나라는 이제 개념 안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올해 초에 굉장히 화두가 됐던 STO나 지금 또 현재 가장 또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인 RWA도 넓게 보면은 이 토크나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네, 맞습니다. 결국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자산들을 토크나를 해서 가는 것이 이 월가의 어떤 큰 그림 속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월가에서 보는 것은 사실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자산들을 이제 거래하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득을 취하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가장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어쨌든 금융기관에서 뭐 채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금융상품들이 사실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에요. 그럼 이걸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 올린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뭐 본인들이 취할 수 있는 수수료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고요. 기존의 시스템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가능하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존 시스템은 사실 되게 다 각각 나눠져 있어요. 나라별로도 그렇고 관할권으로도 그렇고 어떤 시스템으로도 그렇고 작은 단위로 마이크로 단위로 봐도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쓰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각각 다른 매우 많은 이종의 시스템에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이렉트 전송이 어려워지는 거죠. 다이렉트로 내가 가지고 있는 펀드를 여기서 여기로 소유를 넘기고 싶은데 그게 지금 전통적인 시스템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을 이제 유발하고 껴있는 제3자, 중개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토큰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자. 단일 공개 원장에서 정보를 통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찌됐든 정보의 비대칭성도 이제 좀 해결이 되고 비용적인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토큰화의 본질이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금융권에서 특히 이제 월가에서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흐름들이 이제 월가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방향성들이 아마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ETF라고 하는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이런 계기들은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일단은 ETF가 어느 정도는 좀 정치적인 느낌도 좀 있긴 해요. 그렇죠. 왜냐면 뭐 내년 대선도 있고. 네. 그런데 어쨌든 ETF 승인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에 하는 저는 시위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너네 이제 규제를 좀 명확히 해야 된다. 지금 크립토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어느 정도 데이터로 지금 다 지켜보고 있고 기존에 이제 뭐 여러 빅테크나 이제 해외 이제 브랜드들이 다 NFT든 뭐 클라우드든 이런 것들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규제를 빨리 정해줘야 다른 곳들도 다 도입을 한다. 이 상황이면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이제 빨리 치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여론이 조성되다 보니까 이런 ETF 승인 이후부터는 규제적인 명확성이 좀 더 미국에서 잡혀갈 것 같다. 그렇게 되면 토큰화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그 이후로는 좀 잡혀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긴 합니다. 와, 이게 뭔가 진짜 방향성이 굉장히 진짜 설득력이 있고, 최근에 이제 게리 겐슬러가 2019년도에 본인이 했던 얘기가 맞습니다. 공개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MIT에서 열린 비트코인 엑스포에서 했던 얘기가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하면서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는 건 모순이다라고 본인 입으로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뭔가 반대되는 행동을 해왔던 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행보들이었던 거고, 이런 상황에서 블랙록이라고 하는 세계 1위 자산운용사가 등장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연결고리들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대표하는 이 공룡들마다 뭔가 좀 포지션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 게, 이 블랙락 같은 자산운용사들은 ETF에 또 집중을 하고 있다면 이 JP모건 같은 또 굉장히 미국을 대표하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떤 목표점이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시장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JP모건, 블랙락, 피델리티 같은 이런 회사들이 좀 그리는 그림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제 JP모건, 뭐 시티은행 같은 이제 글로벌 IB들하고 블랙록이나 이제 피델리티, 뭐 바네크 이런 이제 자산운용사들이랑 세부적인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JP모건을 위시한 이제 IB 쪽 진영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JP모건은 제 생각에는 토큰화에 가장 진심인 회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왠지 진짜 그런 거. 이게 그냥 단순히 테마성으로 뭐 1년, 2년 전에 갑자기 블록체인을 할 거다, 뭐 ETF를 할 거다, 아니면 뭐 토큰화에 올인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2017년, 18년부터 이제 움직임을 보여왔단 말이죠. 와,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네. JP모건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연구를 사실 엄청나게 많이 한 조직.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구글에 이제 JP모건 검색만 해도 되게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이 뭐 JPM 코인을 활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뭐 다루고 있다. 그럼 JP모건이 코인을 발행한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CN이라고 하는 별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블랙록과 이제 뭐 토큰화된 MMF 펀드를 교환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연구를 했던 것들의 결과물들이 이제서야 나타나는 게, 물론 이제 시간상도 있겠지만 이런 정치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조금 더 이제 규제적인 입장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는 좀 대세라고 하죠, 보통. 이제 명분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드러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블랙록하고 피델리티는 아무래도 이제 운용 관점에서 좀 블록체인을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ETF 승인도 지금 보면은 거의 블랙록이 주도하는 모양새가 좀 됐고요. 피델리티도 사실 그 전부터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이제 뭐 펀드나 뭐 이런 이제 금융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심지어는 이제 별도의 앱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좀 접근성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걸 좀 낮추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JP 모건은 토큰화를 중심으로 한 송금이라든지 결제라든지 좀 전반적인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런 자산 자체에 대한 가치와 투자에 이런 것들에 좀 열을 쏟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이게 은행이냐 자산운용사냐에 따라서 좀 구분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JP 모건이 이 시장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것들은 계속해서 또 회자가 되어 왔는데, 그럼에도 제이미 다이먼 같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들을 굉장히 많이 밝혔었죠. 맞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 JP 모건이 2017년, 2018년부터 이 시장에 진입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발언은 반대로 했다는, 뭔가 좀 연막 작전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뭔가 또 다른 어떤 계획들, 아니면 본인의 어떤 다른 입장들이 있는 걸까요? 저는 두 가지 다 섞였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어느 정도는 좀 연막도 좀 있었고요. 네. 그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 했던 발언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네. 처음에는 그냥 약간 싸잡아서 뭐 비트코인이든 암호화폐든 블록체인이든 다 싸잡아서 이제 좀 비난을 하는 모양새였는데 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과 크립토 네이티브 에셋들은 그래도 좀 약간 사기다, 뭐 이런 좀 강경한 발언들을 내놓는데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혁신적이다 라는 발언들을 이제 최근에 붙여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어느 정도 JP 모건이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크립토 네이티브한 에셋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는 좀 사업 방향성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의도는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JPM 코인에 대해서도 이제 아까 앞서 좀 잠시 언급 주셨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JP 모건이 이 JPM 코인을 통해서 하루에 10억 달러 이상을 처리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걸 한화로 환산하면은 1조가 넘는 금액인데, 맞습니다. 이걸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블록체인 기술에 분명히 진심이고, 이게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역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JPM 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리플과 어떻게 비교되는 코인, 이런 정도로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리플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네. 있으시겠어요? 일단 JPM 코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미국 달러랑 이제 1대1로 교환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USDT나 이제 USDC 이런 거랑 이제 같은 개념인데요. 네. 대신에 이 1대1 보증을 JP 모건이 직접 해준다. 해주겠다. 라는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 나중에 이 방송을 보시고 이제 나 JPM 유망한 것 같아 코인 사고 싶어 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사실 개인은 못 삽니다. JPM 코인 자체가 지금은 기관 전용 기관만. 네. 기관 중에서도 JP 모건의 고객들만 지금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뭐 투자라기보다는 그렇죠. 뭐 이제 가치가 변동하지 그렇죠. 뭐 않으니까. 변동성 해칭이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네. JPM 코인이 만들어진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릅니다. 2019년에 처음 2019년. 만들어졌어요. 네. 그 역사를 살펴보면 2019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다가 작년부터 JP 모건이 그 오닉스라는 블록체인 사업 부서가 원래 있었어요. 네. 여기를 좀 많이 푸시를 하면서 네. 뭐 작년에는 뭐 싱가포르 이제 금융청하고 뭐 기관용 디파이 실험을 했다. 그리고 올 초에는 뭐 TC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뭐 담보 교환에 성공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JPM 코인을 통해서 우리 하루에 이제 10억 달러 이상을 처리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JPM 코인이 그러면은 작동 방식이 어떻게 되고 스테이블 코인이 그럼 어디에 쓰이는지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JPM 코인은 JP 모건을 이용하는 기관 간의 거래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프로세스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기업 고객이 이제 JP 모건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보내요. 네. 그리고 이 JP 모건은 이 자금을 받은 다음에 동일한 가치를 가진 동일한 금액의 JPM 코인을 다시 되돌려줍니다. 네. 그럼 그 고객은 JPM 코인을 받아서 토큰을 받아서 JPM 이제 그 JP 모건의 고객들 그리고 자사의 이제 상품들이 있잖아요. 네. 뭐 작으면 주식부터 네. 증권이나 외환,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을 이제 OTC 마켓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수단으로 제공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본인들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지금 현실에서 결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는 뭐 디파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바로 연동돼서
결제가 되고 교환이 되고 네. 뭐 예치가 되고 이런 느낌인데 자신들의 상품들을 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 올려서 네. JPM 코인을 교환하는 수단으로. 아니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디파이와의 연결고리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이 JPM 코인이 JP 모건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만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작동을 하다 프라이빗으로. 보니까 지금 당장은 뭐 접점을 만들긴 좀 어렵겠지만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실증적으로 성공을 하고 뭐 대중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 JP 모건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었기 네,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서 잠깐 리플 언급했었는데 네. 이 JP 모건과 리플을 이제 들어봤을 때 성격 자체가 좀 차이가 확연하게 지금 나는 코인인데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송금에 활용이 되는 거고 이 위에서 이제 JPM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위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글로벌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리플이 어쨌든 사업적인 성격으로는 조금 더 뭐 우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찌됐든 JPM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JP 모건이 만들어 놓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만 작동을 해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물론 JP 모건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그렇죠. 이 고객이 엄청나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리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고객망은 글로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풀려고 하는 문제는 같은 것 같아요. 뭐 국제 송금이라든지 뭐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을 줄이고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서 빠르게 이제 결제나 뭐 교환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이제 목표, 문제는 같지만 이런 사업적인 확장성에 있어서는 리플이 조금 더 저는 큰 그림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JPM 코인이 이제 JP 모건이 또 어떻게 더 확장성을 더 펼쳐나갈지는 현재로서는 뭐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어떤 사업적인 어떤 방향성이나 그런 분야들은 아무래도 리플이 조금 더 큰 네, 맞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월가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올해 초에 굉장히 좀 많이 회자가 되다가 지금은 또 약간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업도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서는 조금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월가주도 암호화폐 거래소 EDXM이 네네.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맞습니다. 근데 이 EDXM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 같아요? EDXM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말 올해 초에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면서 게임 체인저로 좀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게임 체인저 얘기까지 나왔죠. 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 검색해보면 기사들이 많이 안 나와요, 최근에. 이게 이유가 제가 추정하기로 몇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EDX 마켓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EDX 마켓은 이제 찰스 슈왑, 이제 시타델,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언급 나왔던 피델리티, 이런 미국의 이제 메이저 금융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가상 자산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뭐 시타델에서 이제 사업 개발 담당하던 사람이 CEO로 가고, 뭐 주주 구성도 이제 월가의 좀 주요 리테일 증권사나 그렇죠. VC나 헤지펀드 뭐 이런 마켓 메이커 이런 이제 쟁쟁한 사람들이 좀 앉아 있다 보니까 많이 좀 얘기가 나왔었죠. 최근에는 이제 토큰 증권성 이슈가 좀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네. SEC발 이제 뭐 소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 EDX 마켓에서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요 네 종만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또 화제를 좀 모았었습니다. 네. 대놓고 우리는 정부와 싸울 생각 전혀 없고 그렇죠. 안전하게 가겠다. 안전하게 이제 가겠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좀 증권성 이슈로 좀 시끄럽긴 하지만 일단 최대한 맞춰서 요 네 개만 거래를 해주겠다. 그리고 고객은 기업이나 기관 투자자만. 그렇게 이제 오픈을 올해 6월쯤에 이제 진행을 했고요. 포지션만 보면은 약간 기관 전용 거래소다 보니까 미국의 코인베이스랑도 살짝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코인베이스가 리테일도 당연히 이제 거래가 가능하긴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은 거의 기관 전용 거래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가장 많이 쓰는 거래소로 알려져 있어서 코인베이스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좀 뭐 크라켄이나 나머지 거래소도 있지만 거의 독점적인 느낌을 좀 주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EDX 마켓이 올해 6월에 출범을 했고요. 원래는 4종으로 시작해가지고 한 두세 달까지는 4개 다 지원을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3종만 거래가 가능하더라고요. 하나가 빠졌네요. 비트코인 캐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왜 빠졌는지는 뭐 저도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없긴 하지만 일단 3종만 거래가 가능하고 요게 이제 그 USD 페어로 US 달러 페어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요게 의미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결국은 요 이제 이 USD 페어를 바로 제공을 해주는 것 자체가
달러로 비트코인 현물을 바로 살 수 있다라는 옵션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옵션 자체가 원래는 실버게이트 기억나시죠, 다들? 그 실버게이트와 같은 미국 은행에서 원래는 이 옵션을 제공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24시간 대응을 해주다 보니까 코인 시장은 또 24시간 돌아가지 않습니까? 24시간 환전을 해주고 US 달러를 비트코인이든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든 요 교환해주는 옵션이 있다 보니 요 기관 자금이 끊임없이 크립토 시장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러네. 요게 이제 어쨌든 이제 파산, 폐쇄, 결정 뭐 이런 것들이 나다 보니까 요 옵션이 좀 사라지고 코인베이스로 집중이 되긴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아무래도 좀 SEC랑도 이제 소송에 걸려 있고 좀 약간은 이단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자리를 EDX 마켓이 좀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그래서 거래량을 제가 좀 보고 싶었는데 거래량도 공개가 안 돼 그죠, 있더라고요. 공개하지 않죠. 네네. 네. 이 EDX 마켓이 보면은 사이트가 보시면은 일반적인 우리 증권사 HTS나 MTS처럼 뭐 UI나 프론트엔드가 없어요. 맞아요. 네. API로만 연결해가지고 이제 코드 작성해서 호출하고 뭐 이런 것들만 이제 가능하게 되는 구조라서 만약에 거래량을 볼 수 있으면은 이제 뭐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이런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라이트코인을 거래하고 있다라는 걸로 좀 간단하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파급력도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컸더라고요. 네. 이게 6월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오픈했을 당시는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거래가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상황이고, 그때 이제 6월 한 20일쯤에 15,000달러였던 비트코인 캐시가 일주일 만에 거의 4만 달러 이상으로 이제 거의 뭐 한 2배 이상으로 이제 상승을 했던 물론 이제 다시 며칠 뒤에는 좀 되돌아오는 모습이 좀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이 EDX 마켓의 영향력 그리고 포지션 그리고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가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EDX 마켓이 또 중요한 게 이제 수탁을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이게 전통 금융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지금 거의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를 SEC를 상대로 아니면 미 금융 당국을 상대로 우리가 가장 안전한 거래소다라는 걸 좀 어필하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기관과 기업들의 자금들을 좀 끌어모으겠다라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업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실제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로빈후드를 제일 많이 쓰는 그쵸, 그쵸. 맞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어떤 점유율을 이미 제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인베이스의 입지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하다고 하기보다는 약간은 좀 불확실한 상황들이 있는데 자, 그럼에도 또 이번에 ETF에서 모든 또 자산운용사들이 공동 감시 파트너로는 맞습니다. 또 이 코인베이스를 또 넣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 입지 자체는 또 굉장히 좀 EDX 마켓과 약간은 좀 흔들리는 다른 포지션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포지셔닝 자체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영상을 또 제작한 것 중에는 아무래도 좀 앞서 세계보다는 조금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좀 큰 부분들이 뭐 이게 뭐 이거는 순전히 100% 수축인데 약간의 영향은 또 있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일부 마지막 질문으로 글로벌 헤지 펀드들, 이 헤지 펀드들이 이 시장에 좀 진입하고 있는 상황들을 좀 보면은 또 시장이 얼마나 또 살아나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글로벌 암호화폐 헤지 펀드들이 좀 많이 시장을 했나요? 일단은 제가 요 글로벌 암호화폐 헤지 펀드들의 좀 움직임을 좀 보고 싶어서 두세 달 전에 제가 PwC에서 발행한 글로벌 암호화폐 헤지 펀드 리포트를 한번 번역해 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7월에 발행되긴 했는데 해당 리포트가 작년 이제 12월 FTX 사태 터진 이후에 이제 진행된 거다 보니까 약간의 시간차는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헤지펀드 운용사 131개 이제 좀 많은 이제 회사의 실무자들에게 직접 서베이 그리고 리서치를 진행한 결과거든요. 요걸 좀 요약하면은 지금 얼마나 좀 성장을 했는지 혹은 조금 약간 약해졌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암호화폐 헤지펀드가 하나가 있고요. 암호화폐를 투자하거나 투자하지 않고 있는 전통 헤지펀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암호화폐를 주로 투자하는 헤지펀드들은 2022년 작년에 되게 많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테라 루나부터 시작해서 FTX라든지 뭐 이런 여러 사건과 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강한 컨빅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 헤지펀드의 93%가 그때 이제 작년 12월에 2023년은 2022년보다 훨씬 낙관적이고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찮게 또 이제 그대로
들어맞았죠. 지금, 네, 들어맞고 네,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때 워낙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강한 컨빅션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물론 이제 본인들이 투자한 자산은 좀 쪼그라들었을 수 있지만 네. 뭐 이탈을 하거나 수가 줄어들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암호화폐를 지금 아직 투자하지 않고 있는 전통 그렇죠. 헤지펀드의 움직임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네. 암호화폐 자산에 그래도 투자를 조금이라도 했었던 전통적인 헤지펀드 수는 2021년에 한 37%, 거의 한 3분의 1 수준이었는데요. 한 20%대로 감소하긴 했습니다. 아, 그죠. 네. 물론 이제 기나긴 크립토 윈터의 FTX나 테라 루나 사태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는 불안정성을 많이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규제적인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포션을 줄이자, 노출을 줄이자라고 하는 게 좀 전통 헤지펀드의 움직임이었는데 네. 올해 중순까지는 아마 더 검토했을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올해 그때도 좀 중순까지는. 포션을 많이 줄였지만 중순이나 이제 뭐 초에 급등하긴 했지만 중순까지는 좀 감소를 이제 했을 것 같아요. 이게 규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실버게이트나 이런 역할을 하던 곳들이 없어졌다 보니까. 근데 수는 감소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헤지펀드 이제 전통 헤지펀드의 절반 이상이 올해도 이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운용금을 유지할 거다. 그리고 오히려 7% 정도는 더 오를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실무자들이 좀 많았고요. 네. 나머지는 2023년 말까지 더 투입을 할 거다라고 보는 것 네. 같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올해 익스포저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전통 헤지펀드는 없었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기관들이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는 걸 넘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굉장히 시장의 어떤 상승의 움직임들과 굉장히 좀 많이 연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리고 갑자기 또 제가 이제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아무래도 또 헤지펀드에서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이렇게 뭐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그런 회사들은 여전히 좀 안 좋은 얘기들을 쏟아내는데, 최근에도 이 찰리 먼거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제 멍청하다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했는데, 네네. 그런 분들의 어떤 입장들도 좀 어떻게 바뀔까요? 이건 뭐 여담입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뭐 비트코인이나 다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는 계속 그런 오명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 JP 모건이나 CT나 아니면 이제 유수의 IB들이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다 보면은 어찌됐든 이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에 유틸리티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지금까지는 좀 무분별하게 많이 토큰을 발행을 하고 네. 그 토큰이 진짜 의미 없게 발행이 되고 이게 약간 시장에 나와서 이제 본인들 배를 불리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됐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저도 이제 업계에 있지만 많이 비난을 들어야 마땅한 거고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는 이 암호화폐를 비롯한 NFT라든지 이런 크립토 에셋 자체가 유틸리티를 가져가는 순간 그게 조금 비즈니스적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시각이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자정도 되고 있고 그런 기관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규제나 아니면 좀 정부적인 입장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런 시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최근에 또 흥미롭게 봤던 기사 중에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작년인가 수익이 가장 좋았던 그 종목이 누뱅크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누뱅크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맞습니다. 은행인데 그렇게 하는 걸 보고는 이분들이 또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이걸 뭐 직접적으로 투자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 변화의 흐름 자체는 그래도 인지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빅테크를 비롯해서 이 미국 기업들이 또 크립토 시장에 굉장히 또 열심히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우선 첫 번째로 이 웹2 기업들, 전통적인 이 웹2 강자들이 웹3로 진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어느 정도는 좀 고착화된 기존 사업 환경에서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 이제 웹3로 가고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소비자층에 맞는 방식으로의 좀 변화. 네네. 예를 들어 지금 뭐 MZ세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 리테일 현장에서 보면은 MZ세대는 이제 쓰지 않아요. 잘파 세대를 쓰고 있습니다. 잘파 세대. 잘파 세대가 이제 M은 가라. Z 세대랑 이제 알파 세대. 이제 알파 세대랑 이제 결합해가지고 잘파 세대. 네.
그래서 미래 소비자층에 맞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이제 웹3 진화를 또 하고 있고, 네. 관할권뿐만 아니라 이 웹3나 블록체인 자체는 이 상호 운용성을 이제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글로벌 확대가 손쉽다. 라는 맞습니다. 장점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유동성 확보는 물론 기존에 이제 썼던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절감하는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좀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빅테크들이 이 시장에 어떻게 진입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 미국의 어떤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자, 이런 회사들은 지금 뭔가 크립토와 연결고리를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뭔가 어떻게 뚜렷한 그림들이 아직까지는 좀 덜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크립토를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직접적으로 하진 않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하지 네, 않는다. 대신에 간접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JP 모건 같은 이제 IB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직접 만들거나 그렇죠. 네. JPM 코인을 이제 만들거나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뭐 스타벅스나 나이키 같은 이제 리테일 글로벌 리테일 회사들은 본인들의 서비스의 가치를 올리는 방식으로 NFT를 활용한다든지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본인들이 만드는 거죠. 그렇죠. NFT를 만들어서 이제 뭐 판매를 하거나 쉐어를 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지원해주는 형태로 크립토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이 지원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네. 구글이나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또 이제 창출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그렇죠. 클라우드. 클라우드죠. 아마존의 이제 AWS나 이제 구글의 GCP,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뭐 이런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지원해주는 방식.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들이 요새 좀 많이 보여요. 구글 이제 블록체인에 진출을 한다. 네. 아마존도 진출을 한다. 그럼 이걸 이제 헤드라인을 제가 몇 가지 살펴봤는데 구글 클라우드 폴리곤 생태계 지원 협력, 네. 구글 클라우드 솔라나 생태계 지원 발표, 이뮨터블 아마존 웹 서비스 파트너십 체결, 블록체인 게임 관련 협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은 구글이 전방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가 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아마존이 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 AWS가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클라우드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지원해 주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리면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는 기본적으로 참여자가 필요해요. 네. 이 참여자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네트워크마다 다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참여자들이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이 네트워크 인터넷을 유지하기 위해서 트랜잭션 데이터를 서로 기록해주고 검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보상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리워드로 받게 되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기록하고 검증하는 행위가 그냥 어찌됐든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물론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진행이 되지만. 네. 그럼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빅테크에서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네. 네. 그렇죠. 네. 클라우드 서비스 없이도 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에 이제 뭐 아마존이나 여기 이제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 중에 이제 개발자분들 계시면은 네. AWS 없이는 뭔가 어떤 IT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만들기 되게 어렵다는 거 잘 아실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효율화랑 이제 가성비에 되게 최적화돼 있어가지고 이제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한마디로 본인들은 토큰 발행하고 팔지는 않겠지만 대신에 너네가 토큰을 발행하고 네트워크를 관리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줄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클라우드라고 하는 요즘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기사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좀 명확하게 다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자, 근데 또 하나가 이제 클라우드랑 또 계속해서 나오는 또 얘기가 구글페이나 애플페이에서 이 크립토를 또 뭔가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네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구글페이와 또 크립토의 어떤 연결고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삼성도 저는 좀 껴있다고 보는데 네네. 그 설명드리기 앞서 사가라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솔라나. 네. 솔라나에서 올해 이제 사가라고 하는 이제 블록체인 스마트폰을 한번 오픈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게 이제 뭐 저도 사용해보진 못해가지고 뭐 정확한 스펙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컨셉 자체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 있다. 네네.
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웹3를 융합한 블록체인 스마트폰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은 추후에 이제 뭐 구글이든 애플이든 삼성전자도 좀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물론 대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만들겠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 삼성페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메뉴 중에 삼성 블록체인 월렛이 존재합니다. 맞아요.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 없애고 싶었는데 이게 약간 좀 규제적인 게 있잖아요. 네네. 없애고 싶은데 이미 생각보다 거기에 자산을 많이 두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없애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구글도 월렛이 있고 애플도 월렛이 있고 이런 월렛 서비스들이 결국 하고 싶은 것들은 이걸로 이제 월렛 가지고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고 결제 당연히 페이 붙여서 사용하고 네. 그 다음에 페이랑 또 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크립토 결제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고 신분증도 예를 들어 내가 주고 싶은 정보만 줄 수 있고 내가 가리고 싶은 정보는 주지 않는 뭐 이런 이제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 이제 블록체인에서 이제 좀 핫한 기술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서비스들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는 애플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크립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결국은 시간의 문제다. 네,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네네. 이 흐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너무 좀 명확하게 그려줘서 아마 구독자분들께서도 그렇게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설득력이 너무 있다 이렇게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또 내러티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분들이 좀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와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레이어 1은 사실은 둘 다 플랫폼이라는 측면에서 그쵸. 하나는 이제 웹2의 플랫폼이고 하나는 웹3의 플랫폼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 내러티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예 경쟁에서 서로를 없애는 그런 관계보다는 경쟁도 하지만 서로 공생도 하고 있는 관계다라고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의 레이어 1, 이더리움을 위시한 레이어 1도 빅테크 없이는 존재하기 힘들고요. 그렇죠. 빅테크 역시 레이어 1을 활용한 전환이나 신사업을 좀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더리움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은 네. 이더리움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자 네. 거기 이제 네트워크의 자체 통화명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제 가장 최초로 도입을 하면서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생태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생태계 자체가 지금 블록체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진행되는 맞습니다.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뉴스나 아티클 같은 거 보시면은 대부분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더리움과 호환된다. 이더리움과 연동된다. 이런 문장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까 전에 JPM 코인 같은 경우도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과의 네네. 이더리움 기반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클라우드랑도 비교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전 세계 클라우드에서 가장 1위 사업자는 아마존의 AWS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이더리움도 약간 이런 AWS 같은 위치를 블록체인에서 지금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자산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로서도 사실 우월한 지위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빅테크가 네트워크를 만들어도 이더리움하고 좀 경쟁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레이어 1 얘기가 나와서 좀 요거는 갑자기 궁금해져서 방금 이제 사가라는 이 스마트폰 얘기도 나왔었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레이어 1 경쟁이 지금은 조금 또 그래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는데 또 장이 좋아지면은 굉장히 또 부각되는 프로젝트들이 분명히 생겨나게 될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레이어 1에서는 뭐 사실상 압도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뭐 솔라나라든지 폴리곤, 카르다노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도 계속해서 이제 열심히 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이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이게 레이어 1의 경쟁은 사실상 누구나 봐도 이제 이더리움이다 라고 이제 판단이 내리는데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을 위시한 레이어 1 진영에서 보면은 뭐 이더리움 제외하고 뭐 말씀하셨던 솔라나 그리고 뭐 아발란체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되게 유명한 앱토스 이런 이제
레이어 1 메인넷들이 되게 활동을 많이 하세요. 국내에도. 그렇죠. 재단 단위도 그렇고 뭐 어느 정도는 많이 하고 계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 챌린지는 결국에 딱 이런 거예요. 이더리움하고 호환이 돼? 이더리움 연동이 돼? 이런 질문들을 아마 가장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과 연동이 되지 않는 블록체인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기 좀 어려운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그래서 레이어 1보다는 레이어 2가 수가 좀 압도적으로 많은 게 기본적으로 이더리움과 연동된 레이어 2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개발도 이제 상속해가지고 그렇죠. 좀 편의성이 높고 그런 생태계도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도 끌어올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이더리움의 지위는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더리움과 연동돼라는 그 답변 하나로 네, 그게 조금 많이 좀 치명적이긴 해요. 네네. 그래서 논 EVM 이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개발 난이도도 많이 올라가고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그 지위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상한 이제 똥볼만 차지 않으면 그렇죠. 재단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근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리플과 관련해서도 이제 호재 소식으로 전해지는 것들이 이더리움과의 연동 관련된 부분들이 네, 맞습니다. 결국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사이드 체인을 딱 그렇죠. EVM 연동으로 또 했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이슈들을 보면 이더리움이 앞서 이제 클라우드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그런 지위들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그렇죠. 이거를 뭐 극복하고 이거를 뭐 꺾는 것보다는 이더리움을 필두로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지금 좀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들을 맞습니다. 좀 하게 됩니다. 네, 좀 부연하면은 리플이 만약에 이제 그런 이더리움과 호환된 이제 사이드 체인을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개발을 하던 개발자, 빌더분들이 리플로 넘어와서 이제 이런 플레이를 좀 더 쉽게 온보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연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그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렇죠. 더 많이 걸릴 텐데. 언어도 다르고 뭐 그런 문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게 또 다르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기 마련인데 어찌됐든 기존의 풀을 이용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되게 매력적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서 또 질문들 조금 더 이어가 보면 이 미국 기업들이 이제 빅테크를 제외하고도 많은 또 미국 기업들이 웹3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웹3를 성공적으로 좀 적용한 사례 뭐 지훈님 생각에 좀 떠오르시는 어떤 프로젝트도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그래도 시간이 한 1년, 2년 지난 이제 회사들 중에서 좀 성공적인 사례라고 나오는 게 크게 이제 나이키, 나이키 그리고 스타벅스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스타벅스는 굉장히 좀 관련해가지고 NFT 발행이나 이런 것들로 뉴스에도 되게 많이 나왔던 네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좀 더 이제 지역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글로벌 리테일 브랜드의 한 40% 정도가 NFT를 이미 좀 활용해 봤거나 40%? 네네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네. 제가 이제 회사에서 주로 하는 이제 업무 중에 하나가 이 글로벌 브랜드들이 과연 지금 웹3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한 150개, 200개 이제 주요 브랜드를 딱 스프레드시트 통해서 이제 리스트업하고 거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뭐 하는지 실제 이제 디스코드 커뮤니티 들어가서 뭐 하는지 이제 모니터링 해보면은 한 그 중에 40%는 해봤거나 40%?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스타벅스나 나이키뿐만 아니라 뭐 루이비통, 구찌, 그다음에 뭐 항공사, 자동차 브랜드에서도 일단은 활용은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뭐 스타벅스랑 나이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스타벅스는 자신들의 이제 멤버십 프로그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거지 프리퀀시 뭐 이런 이제 멤버십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기다 NFT를 도입해서 특정 미션을 수행하거나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음료를 몇 번 이상 매장 가서 먹거나 혹은 텀블러로 받거나 이래 이제 뭐 어떤 지구 환경이나 ESG 같은 컨셉을 도입하면 이런 미션을 수행하면 NFT를 주고 그 NFT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포인트를 주고 그럼 그 포인트를 많이 모으면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NFT를 또 2차 마켓을 통해서 팔 수도 있고 네, 이런 내러티브를 좀 가지고 있고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쁘게 되게 멋있게 만든 가상 신발을 NFT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컬렉터의 수집 욕구를 좀 자극하는 나이키가 잘하는 거잖아요.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 신발을 처음에는 NFT로 판매를 하다가 지금은 NFT를 이 구매한 사람들한테 그 가상 신발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신발을 물리적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보내주기도 하고. 근데 그 신발이 또 이제 스마트 운동화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제 끈이 조절되거나
이제 우리 그 스마트폰 무선 충전하는 것처럼 이 운동화를 저기다 올려놓고 무선 충전한다든지 재밌네요. 핸드폰이랑 이제 연결해가지고 NFC 태그 활용해서 뭐 연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좀 내러티브를 하고 있고 이 가상 신발의 디자인을 처음에는 이제 본인들이 하다가 네. 웹3가 어찌됐든 이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쵸. 커뮤니티. 네. 그래서 웹3 이제 보유하고 있는 나이키의 웹3 커뮤니티랑 같이 협력을 해서 디자인한 걸 이제 뭐 출품 받아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걸 판매해서 같이 수익을 쉐어하기도 하고 이런 좀 플레이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재밌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네, 있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국내에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덜 익숙한 광경이긴 한데, 네네. 근데 우리가 사실 최근에 이제 내러티브 중에서 NFT는 죽었다, 뭐 이런 내러티브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PFP로 거래하던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어떤 유행에 민감한 것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수그러들었을 수 있는데, 사실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유틸리티적인 성격들, 그런 네. 사용성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많은 기업들이 또 고민을 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들, 스타벅스나 나이키,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회사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이 말씀해 주신 그런 대표적으로 두 개 회사 성과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프레스를 통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 되게 성공적이다, 뭐 우호적이다, 긍정적이다라는 반응이 좀 많긴 한데 네. 저는 뭐 실패라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아직은 좀 배고프다. 아직은. 아직은 좀 더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웹3 전환이 뭐 성공적이었다 평가가 있긴 하지만 NFT를 활용하는 방법이 좀 고착화된 것 같고요. 네. 사실 NFT를 가지고 뭔가 플레이할 수 있는 게 많이 좀 아직까지는 우리 아직까지. 상상력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좀 고착화되어 있다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렇죠. 비즈니스적, 그러니까 매출적으로 임팩트를 주지 못한다라는 아직까지는 것도 좀 있는 그쵸.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인 유틸리티가 아직까지는 NFT에서 좀 나오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례에서 NFT가 줄 수 있는 가치가 좀 독특하고 되게 새로운 경험이다. 물론 이제 장점들이 좀 많긴 한데 네. 그럼 굳이 NFT가 아니더라도 기존 디지털 방식으로 해도 구현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생각도 좀 하죠. 생각하면, 네, 네.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의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다시 돌아와서 비즈니스 임팩트로 봤을 때도 이런 나이키나 스타벅스나 뭐 루이비통이나 이런 데서 NFT를 판매를 하고 또 NFT 같은 경우에는 2차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이제 크리에이터 피가 있잖아요. 네. 로열티 수입을 또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우리 기준에서 되게 크지만 그 나이키랑 스타벅스의 그쵸. 전체 매출을 비교하면은 사실 되게 작습니다. 그렇죠. 너무 미약할 것 같아요. 네네. 뭐 1%도 안 되고 한 0.5%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임팩트를 주진 못하지만 뭐 NFT 소유권이 또 유저에게 완벽히 주어진다라는 것도 좀 어폐가 좀 있긴 해요. 네. 왜냐면 그 브랜드가 사라지면은 그렇죠. 이 소유권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쓸데가 없는 없는 거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사고 파는 것도 뭐 특별한 이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업형 NFT나 기업형 시스템 자체가 웹3가 아니라 웹 2.5다. 그렇죠. 약간 좀 섞여 있다. 탈중화가 아니라 중화가된 기관에 의해서 제공되는 웹3 서비스다라고 그렇죠. 해서 웹 2.5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웹 3.0 얘기할 때 좀 신뢰로 많이 든 게 게임 회사에서 뭐 아이템이 있는데 이게 아이템이 이게 내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라지더라도 이 아이템은 계속 내 거인 거고 맞습니다. 이 사용성은 계속해서 뭐 다른 게임에서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열려있는 가능성들을 얘기하면서 웹3나 메타버스 같은 얘기들을 했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한계가 있는 맞습니다. 거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거는 뭐 발전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네. 웹 2.5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리테일 브랜드들이 NFT나 웹3 자체가 좀 미래의 소비자층인 잘파 세대들한테 좀 먹히는 내러티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커뮤니티나 브랜드 로열티를 좀 강화에도 용이하고 뭐 이런 장점들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또 도입 단계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평가를 좀 많이 받는 게 스타벅스니까 이렇게 잘 된 거다. 그렇죠. 그것도 뭐 나이키니까 이렇게 잘 된 거다. 그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NFT 바라보는 시선이나 뭐 유저분들의 이제 사용 습관이나 혹은 블록체인 인프라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게임 간의 NFT 전송에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그 게임 간에 서로 이제 연동을 한다든지 뭐 저작권이나 이런 IP에 대한 것들을 좀 열어놓는다든지 그런 인프라가 좀 많이 깔려 있고 그렇죠. 이제 상호 운영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간다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전환점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좀 상상하기 좀 어렵다. 그렇죠. 라는 것도 있는 것 아직까지는 같아요. 이 정도의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좀 많이 아직은 좀 많이 맞습니다. 필요한 일이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너무 이게 좀 사례가 재밌어서
이 외에도 혹시 사례 하나 정도만 더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최근에는 페이팔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몇 달 전에 이제 한두 달 전인 것 같은데 그랩이라 동남아에서 이제 되게 유명한 차량 호출앱, 우리나라의 카카오티 같은 이제 우버 뭐 이런 기업들하고 이제 비슷한데 여기도 이제 1억 8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상황에 앱에다가 이제 웹3 지갑 기능을 또 추가를 했어요. 이 웹3 지갑 기능을 추가한다라는 말 자체가 네. 그랩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면은 기사님이 계시고 고객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고객이 기사를 호출하고 근데 그 기사가 그랩의 정직원이 아니라 그랩에 이제 나 기사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들어가신 이제 기 워커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또 이제 현대의 지급 결제 시스템으로 간다라고 보면은 이게 결제를 대금을 받는 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크립토로 이제 빠르게 이제 트랜잭션 기록되고 교환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훨씬 더 좀 강력한 유틸리티를 가질 수 있겠다. 뭐 이런 것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텔레그램도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거기도 이제 크립토 월렛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네. 사실상 저희도 이제 저희 회사도 블록체인 월렛을 제공을 하고 기존에는 그냥 B2C 투자자분들 대상으로 하드웨어 월렛을 제공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 엔터프라이즈 방금 말씀드렸던 나이키, 스타벅스 이 기업형 시장이 좀 많이 강화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도 뭐 기업용 지갑이라고 해서 이제 따로 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앞서 서두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찌됐든 어떤 기업이든 국가든 좀 성장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에는 크고 작은 기업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서비스들도 많이 네네. 발생하고 그런 새로운 도전과 시도가 좀 반복되듯이 크립토 경제 내에서도 좀 다양한 앱들이 탄생하고 결국 이 앱들은 이 기업에서 뭐 하는 것들은 자기네들이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용자에게 더 많은 유익이나 편의성을 좀 제공하는 그렇죠. 이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시도랑 경쟁이 좀 이뤄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이게 굉장히 정말 큰 변화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또 갑자기 든 생각은 이 지갑 서비스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일단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지갑이 사실상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이런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고 뭐 전송하고 이런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이제 뭐 전송뿐만 아니라 뭐 NFT를 활용한 뭔가 행위를 한다든지 네. 혹은 어떤 신분증을 거기서 이제 지갑을 통해서 그렇죠. 인증을 맞아요. 한다든지 사실상 이런 원래 지갑이라는 것 자체가 좀 슈퍼 앱 토스 같은 것들을 보시면 토스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대출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국민비서 기능도 있어가지고 뭐 명세서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찌됐든 이 원래 시장이 성장하는 것들을 보시면은 이 웹3나 크립토가 어떻게 기존의 웹2에 침투하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지갑 관련해서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월가와 그리고 이 빅테크의 어떤 움직임들, 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이 시장에 어떻게 진입하고 있는지 봤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굉장히 좀 미래가 또 유망한 분야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사실 이게 이제 RWA라고 해서 이게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하죠. 이 실물 연계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메타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또 중순쯤에 이제 증권형 토큰 STO가 합법화된 건가요? 합법화 그쵸 이제 합법화 되기 위한 사전 제도가 정비가 되고 있다라고 그쵸.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형 토큰 STO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정비들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또 많은 이제 증권사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투자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졌는데 이 STO라는 것과 RWA가 굉장히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 둘의 차이는 뭔가요? 일단 RWA가 조금 더 큰 개념이고요. 좀더 넓은 STO가 그 안에 속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RWA가 이제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하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뭐 채권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기타 이제 현실 세계 자산을 이제 토큰으로 구현한 거라고 그렇죠. 보면은 네. STO는 이제 뭐 증권형 토큰, 뭐 토큰 증권 뭐 이렇게 불리지만 증권을 토큰으로 구현한다. 라고 보면은 증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자산의 한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영역인 거죠. 증권 아니더라도 뭐 다른 것들도 자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STO가 RWA에 어느 정도 속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가치 있는 자산들이 다 증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수가 뭐 생각해 보면 그렇죠. 크게 다르지는 않는 개념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STO, RWA의 어떤 개념 차이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으면
지금부터는 이 실물 자산 토큰화, 이 RWA가 이제 왜 돈이 되는 건가?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 그 부분이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 RWA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기존 증권과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다가 올려서 그렇죠. 이걸 이제 온체인이라고 하죠. 네. 이걸 통해서 기존에 껴있던 중개인들을 다 제거해서 비용 효율을 하겠다. 네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크립토에 지금 들어가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가 있는 유동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비트코인 시가총액만 봐도 네네.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기존의 이 증권과 연결을 시켜서 이 유동성을 조금 계속 이렇게 늘려나가겠다. 네, 늘려나가겠다라는 목적 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네. 예시를 간단하게 들어보면은 어떤 대출 회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대출 회사가 가장 큰 목표는 뭐 X%의 돈을 빌리고 X 플러스 Y%로 돈을 빌려주는 거. 그러면 어쨌든 순이자 마진 이 Y%를 통해서 계속해서 스프레드를 확보하고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결국 핵심은 그러면은 이 차입 비용, 조달 비용이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네. 요게 이제 되는데 이 자본 비용을 낮추는 게 사실 이 금융시장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들의 오랜 수건입니다. 근데 이제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지금에 와서 고착된 이 증권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증권화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자산을 증권을 한다. 그러면 그 자산을 쪼개서 증권에다 올려서 이 증권을 또 이제 주식이나 지분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개념. 트렌치 같은 개념으로 이제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 증권화 과정 프로세스를 살펴보면은 되게 복잡해요. 뭐 간단하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증권화를 위해서 이제 대출자가 뭐 대출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출을 송금을 하고 그러면은 이 대출금이 일단 은행 계좌로 먼저 송금이 됩니다. 그럼 은행이 또 껴있고 그 다음에 증권화를 대신해서 이 대출이나 이 문서 보통 이제 PDF나 이런 문서를 관리하는 또 에이전트가 따로 있어요. 네. 그 에이전트가 또 이제 이 문서를 통해서 이 대금들을 각 이제 지분으로 나눠서 대출을 이제 금을 여기다가 이제 산정하고 여기다 산정하고 여기다 산정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산하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복잡하다. 계산하는 회사 에이전트가 따로 있어서 원금과 이자를 또 계산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대행사가 또 계좌에서 그걸 인출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시스템으로 보내요. 네. 이걸 이제 DTCC라는 네, 이제 DTCC. 네네 네. 이런 중앙 청산 시스템으로 보내는데 여기서 또 대금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보관하는 커스터디 에이전트가 따로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네네. 중개인들이 되게 많고 또 여기에다가 감시하고 보고하는 사람이 또 따로 존재를 해요. 이렇게 보면은 최소 거의 한 14개, 15개 이상의 중개인이 껴있단 말이죠. 그 과정들이 너무 많네요. 네네. 이렇게만 봐도 이제 많은 제3자가 존재를 하는데 결국은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비용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게 막 한 10%, 20%까지는 아니지만 킥해봐야 1% 정도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증권화를 위해 그 소모되는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죠. 시간 소요는 사실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증권화를 통해서 지출될 수밖에 없었던 비용을 블록체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컨셉. 이게 바로 이제 RWA. 여기에 이제 글로벌로 통용될 수 있는 크립토 유동성도 같이 들어가는 이런 이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이미 좀 많이 커지고 있나요? 시장 규모가 아무래도 조금 지금은 초입일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시장의 성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은 지금 그냥 숫자로만 보면은 오늘 아침까지 이제 보았는데 한 12억 달러 수준. 12억 섹터로만 보면 아, 이 토큰화된 자산의 가치가 12억 달러 수준이다. 요게 이제 원화로 치면 거의 한 1조 5천, 뭐 5, 6천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숫자가 커 보이는데 전체 자본시장으로 봤을 때는 되게 그죠. 아직은 네. 굉장히 굉장히 작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각 태동한 어떻게 보면 영역이다. 약간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성장 규모로 봤을 때는 잠재력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정도로 그러면 이 모든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어떤 실물 자산을 다 토큰화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다 그렇게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빨리 성장하고 제일 이득이 많은 자산을 먼저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채권 중에서도 지금 사모채권이나 회사채나 이런 좀 리스크 높은 것들은 하기 좀 어려우니까 네. 제일 안정적인 국채 이런 것들을 토큰화하는 시도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아, 지금 현재 네. RW에서 지금 거의 두 축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축이 방금 말씀드렸던 국채 같은 안정적인 채권을 토큰화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토큰화된 실물 자산, 토큰화된 국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사모대출. 아, 사모대출. 네, 요게 이제 사이즈로 보면은 사모대출이 한 지금 활성대출 가치로만 보면은 한 5억 달러. 5억 달러. 그 다음에 토큰화된 채권 대부분 다 국채입니다. 요 채권이 한 7억 달러 수준. 그렇게 해서 12억 달러가 아까 네, 맞습니다. 나온 거고. 근데 기존의 국채가 만약 다 토큰화가 된다라고 보면은 사실 사이즈의 이제 규모 자체가 뭐 1조 원 수준, 뭐 10조 원 수준이 아니겠죠. 아, 그렇죠. 네네.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수준이 아닐 텐데 네네. 그 이 국채라고 하는 건 지금 미국채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글로벌한 움직임들로 가게 되고 만약에 진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실물 자산들을 그렇게 토큰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사실은 좀 그냥 그렇게 우리가 환산을 해버리면 천문학적인 규모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네네. 이게 이제 어떤 집계된 어떤 성장 규모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10년 안에 시장 규모가 거의 16조 달러. 네. 16조 달러. 요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16조 달러면 너무 큰데. 네, 너무 크죠.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예측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그냥 뭐 승수 때려서 이제 넣는 계산하는 방식이 좀 많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 RWA 시장 자체는 기존의 자산을 토큰화시키면 그 시장이 그대로 성장을 하는 아, 그렇죠. 계산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 근거가 마냥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네. 수치야 좀 과장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죠. 사실 이 수치를 갖다가 그게 하는 거는 조금 네네. 특히나 이제 가상자산 시장 그러니까 토큰을 대상으로 할 때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갑자기 또 드는 궁금함이 이렇게 이제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RWA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나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요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요 사례랑 같이 좀 엮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아, 같은데 네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 아, 프랭클린 템플. 네, 요번에 ETF도 이제 신청한 저 신청했죠. 네, 운용사인데 여기서 2021년 4월에 요런 펀드를 하나 출시를 했었어요. 요게 이제 플레임이 프랭클린 온체인 US Government Money Fund. 아, 요게 이제 해석하면은 뭐 프랭클린 온체인 미국 국채 펀드라는 이제 컨셉이고요. 그냥 이름만 보면 온체인만 빼면은 그냥 이거 그냥 국채에 국채에 투자하는 투자하는 안정적인 것 같은데. 채권 펀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펀드의 소유권이나 기록 등이 블록체인에 기록된다라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라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결국 본인들이 이제 투자금을 받고 펀드를 누가 사주고 그럼 그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운용하는 미국 국채를 블록체인의 토큰으로 만들어요. 토큰화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 수익과 소유권에 대한 관리를 블록체인에서 진행을 해요. 실제로 이게 블록체인 상에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네네. 이미 그래서 다 그 주소 들어가 해놨으니까. 보면은 입출금하는 거랑 자산이 지금 얼마나 지금 락업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존의 이제 뮤추얼 펀드들이 주식 소유나 매입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대출에서 이제 뭐 한 13개, 14개 이제 껴있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뮤추얼 펀드는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펀드에 대한 그 운용사에 대한 기록이나 보고 업무도 사실 되게 많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서라도 이제 RWA를 좀 고민을 했고 좀 이른 시기에 빠르게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록 펀드 기준으로는 아마 최초일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펀드의 AUM이 약 3억 달러 정도. 3억 달러. 네, 아까 제가 미국 국채 토큰화가 7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50%가 여기 50% 를- 프랭클린 템플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냥 펀드랑 사는 거랑 뭐가 달라? 라고 하면 사실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비용이나 관리적인 부분에서 효율화가 들어가다 보니까 수수료가 다른 펀드들보다는 조금 쌉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추정하는 것도 결국은 미 국채를 갖다 동일하게 그냥 일반적인 온체인을 빼더라도 사실은 거의 동일하게 간다라는 네, 실물 자산이 그대로 담보가 그대로 된다. 가는 거기 네.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가 약간은 좀 크립토 느낌이 좀 많이 나는 플레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프로토콜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온도 파이낸스, 온도라고 하는 좀 유명한 전통적인 디파이 플레이어가 있어요. 네. 여기는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가 예를 들어 내가 USDT나 USDC를 갖고 있는데 온체인을 통해서 미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이거 달러로 바꿔가지고 그 달러로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국채 빨리 투자해가지고 뭐 연에 4% 5%를 받고 근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올라요. 그럼 여기 빠르게 판매를 하고 그러면 바로 네. 간다. 만약에 온체인과 오프체인 그렇게 단절이 된다라고 하면 은 그쵸, 내가 그쵸. 달러로 바꿨다가 다시 달러를 또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데 온체인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수월하다라는 거죠. 과정 자체가. 네. 그래서 한 4개 정도의 이제 상품을 냈는데 네.
뭐 미국 머니마켓 펀드, 뭐 미국 국채 펀드, 단기 채권 펀드, 하이힐드 인컴 펀드, 뭐 전통적인 그 펀드 명처럼 그냥 거의 지금 그냥 일반적인 전통적인 펀드랑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제공을 해줘요. 대신에 온체인을 통해서 이 과정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수월하다. 예를 들어 뭐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D 플러스 E, 펀드들도 이제 역외 펀드면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더 늘어나죠. 근데 이런 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예치나 스테이킹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사고나 사건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좀 국채에 투자할 수 있다. 어. 스테이블 코인 그 자체를 유지하면서 이런 컨셉이 있다 보니 이쪽으로 좀 돈이 많이 쏠리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근데 이게 주식 투자까지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차이인지 좀 확실히 좀 이해 가실 것 같아요. 네네. 이게 굉장히 좀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앞서서 그 사모대출 관련해서 말씀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게 온도 파이낸스랑 또 같이 엮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네. 온도 파이낸스가 기존에 이제 토큰화된 펀드 말고 추가로 이제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도 하나 냈어요. 탈중앙화 대출. 네, 이게 플럭스 파이낸스라고 하는 이제 프로토콜인데 네. 이 서비스는 대출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토큰을 제공을 해줘요. 네. 쉽게 말하면은 내가 이제 대출자가 담보 자산을 사용을 하는데 담보를 내가 온도 파이낸스에 투자한 그 토큰화된 채권 펀드로 담보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어떤 펀드를 담보를 뭐 주식 담보 대출도 사실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토큰을 여기다가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이 USD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 USDC나 USDT. 네. 그러면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다가 이 국채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요 토큰화된 채권에 투자를 하고 네. 그 채권을 또 담보를 받아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렇게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면은 유동화가 되게 그렇죠. 유동화가. 자연스럽게 네네. 이제 돌아가면서 생태계가 조금 더 네네. 이제 빨라진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갑자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많이 올랐으면 이제 빨리 포지션 바꿔가지고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확실히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네네. 서비스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RWA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자, 이 외에도 미래에 좀 돈이 모여들 만한 유망한 분야들, 또 지훈님 생각나시는 부분들 좀 있을까요? 그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 저도 이제 잘 알고 있으면은 돈을 많이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장이 뭐 예를 들어 로봇 공학이 되게 유망하다, 바이오가 되게 유망하다,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해놓으면은 그게 이제 리턴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내가 로봇 공학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게 10년, 20년 걸린다. 그렇죠. 제가 만약 20살이라고 하면 이제 하겠지만 나이가 있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거나 혹은 이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긴 타이밍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좀 두 가지 접근법으로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자본주의가 되게 극대화, 거의 이제 한계까지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증권화가 됐고 이제는 이제 토큰화까지 그렇죠. 된다라는 토큰화까지.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이 주식 투자에서 엔터테인먼트 쪽 이제 산업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엔터사 주식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제 토큰화나 이제 증권화가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은 어떤 엔터사의 대표 아이돌 그룹 하나에만 투자를 하거나 혹은 그 아이돌 그룹 중에서도 멤버 한 명한테 투자를 하거나 가능하죠. 네, 토큰 쪽에서는 이런 펜토큰 같은 이제 이런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 자본주의가 극대화된 시점에서는 금리 상황이나 유동성에 따라서는 좀 빠르게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돈이 흘러가는 쪽으로 몸을 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저금리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게 약간 가치주의 성장주랑 비슷한 느낌인데 좀 꿈과 관련된 분야. 뭐 이제 저금리에서는 항공이라든지 생명 연장이라든지 그다음 메타버스 아직은 그렇죠. 좀 요하는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돈이 빠르게 몰려들고 이제 가격이죠. 가치보다는 이제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좀 레거시를 효율화하는 분야에서 돈이 좀 많이 몰리지 않을까. 네네, 그렇죠. 이게 신뢰 기반의 기술이지 사실 효율이랑은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 그렇죠. 어찌됐든 지금 시도하는 것들을 보면은 기존 레거시에서 발생하던 이제 결제 시간, 뭐 수수료 이런 걸 좀 낮추는 방향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유효할 수 있고 AI에서도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최근까지 이제 붐을 많이 일었는데 생성형 AI도 결국은 콘텐츠 생성 비용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많이 그렇죠. 흘러가잖아요. 네.
기존에 이제 많이 뭐 3D든 아니면 어떤 일러스트레이터든 어떤 이미지든 어떤 글이든 기사든 이런 컨텐츠를 생성하는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제 비용을 낮추고 마진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고 고금리 상황에서는 반대로 이제 그렇죠. 확실히 이제 꿈을 보여줄 수 있는 분야가 이제 돈이 빠르게 들어가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그러면 지금 이제 지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연장선상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들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미래 유망한 분야들 좀 여쭤봤는데 만약에 이제 1억이 지금 있으시다면 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일단 또 블록체인 업계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비트코인 한 80%, 네. 이더리움 20% 아, 이렇게 좀 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 아, 네네, 맞습니다. 이게 앞에서 실컷 RWA 얘기하고 뭐 토크나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비트코인이냐?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앞에서는 좋게 말을 했는데 왜 갑자기 비트코인이냐 또. 아닙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투자한다면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회비용의 측면인 건데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이거를 뭐 미래 5년 뒤, 10년 뒤, 뭐 20년 뒤에 될 거를 지금 투자해서 뭐 그때 대박을 치겠다 이런 전략이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쵸. 거고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가장 맞게 우리가 또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네. 이 비트코인 80%, 이더리움 20%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또 비트코인 장세니까. 그쵸. 지금 비트코인 비중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또 이제 비트코인 이후에 알트코인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하면은 네. 결국은 또 이제 이더리움이 좀 제일 대표적이고 가장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뭐 이더리움으로 교체를 하고 그때는 이제 비중을 또 바꿀 수가 있겠죠. 뭔가 리밸런싱을 계속해서 네네. 상황에 맞게 그렇게 좀 그냥 안정적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또 업계에 있다 보니까 여러 알트코인들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듣긴 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또 이제 블록체인이 성장 가능성도 높지만 리스크가 또 굉장히 큰 분야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이제 유망한 산업으로 성장한다라고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가치 저장 수단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또 비트코인과는 다른 의미로 포지션을 이미 그렇죠. 잘 확립을 해놨기 네. 때문에 그래도 이더리움을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구성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현명한 포트폴리오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리밸런싱이 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또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대중적으로 보면 블록체인이나 이제 크립토나 NFT 단어가 되게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시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업계 내에서 좀 사기 행각이라든지 좀 의미 없는 토큰을 발행한다든지 뭐 약간 유스레스 등의 이제 좀 유틸리티가 없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했다는 것도 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업계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뭐 컨퍼런스나 세미나 가보면은 되게 진지하게 문제 해결과 업계를 위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개발자분들끼리도 그렇고 빌더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특정 기술이나 산업이 발전하면서 사실 투기나 뭐 사기와 같은 안 좋은 행위들이 많이 발생하긴 하는데 이제 크립토가 어느 정도는 이게 너무 많이 뛰기도 했었고 어느 정도 가상이라는 이제 버추얼이라는 내러티브가 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유독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업계를 조금 더 이제 따스한 시각으로 좀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물론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이제 엄하게 또 처벌하고 꾸짖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이 이제 토큰을 발행하는 뭐 그런 부분도 좀 있겠지만 뭐 인프라를 잘 깔아 놓는다든지 혹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던 사업을 글로벌로 확대를 하면서 좀 우리나라 경제에 좀 이바지하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맞습니다. 업계 분들도 다들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 좀 뒤지지 않게 더욱 열심히 할 생각이라서 이런 것들 좀 응원해 주시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게 지훈님 말씀 드리면서 또 첨언을 해보자면 사실은 지금 이게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새롭게 태어난 어떤 혁신적인 산업이고 그 산업 초기에는 원래 그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비트코인을 보면은 사실 좀 너무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오히려 이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정말 이런 노력들이 결국 좋은 사업들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정말 오늘 새로운 얘기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관심 가지실 만한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지금까지 아이오 트러스트의 경지훈님과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우리 이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에 관해서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